1. 아름다운 결혼식. 이승진은 대과에 급제해서 청풍군수를 지낸 고성희 씨 집안의 이고라는 인물입니다. 이고는 조선조 명종 때 사람으로 슬하에 딸이 하나 있었지요. 이승진은 퇴계 선생을 찾아가서 딸의 혼사를 부탁했습니다. 퇴계는 문화생 가운데 서해를 지목했습니다. 서해는 어렸을 때부터 학문을 좋아해서 학문이 높은 경지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서해는 14세 때 아버지를 여의고 홀어머니와 가난하게 사느라고 20세가 되도록 장가를 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퇴계가 나섰기에 혼사는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서해가 대례를 치르기 위해 말을 타고 신부집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신랑 구경을 하기 위해 몰려들었습니다. 구경꾼들 사이에서 이런 말이 들렸습니다. 저렇게 멀쩡한 신랑이 왜 하필 안 못 보는 여자에게 장가를 오는 걸까? 신랑이 아깝다 아까워. 신랑 측 일행들은 발을 멈추고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련님, 저희가 속은 것 같습니다. 그냥 돌아가시죠. 그 중에는 신부의 장애를 숨긴 퇴계를 원망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정작 신랑 서해는 아무런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서 가시지요. 이미 사주를 보냈으니 100년 가약을 맺은 것인데 내가 만약 교수를 외면하면 그 여인은 장차 어찌 되겠습니까? 하늘이 내린 인연입니다. 퇴계 선생께서 교수의 장애를 말씀하시지 않은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어서 서두릅시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신부집에서는 말을 타고 오던 신랑이 중간에 멈춰 섰다는 소식을 듣고 불안해하고 있었는데 신랑이 늠름하게 걸어 들어오자 모두들 감격해서 서해에게 머리를 숙였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대례를 무사히 치르고 첫날 밤을 맞이했습니다. 신부는 마치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가늘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신랑이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부인, 걱정하지 마시오. 내 어찌 부인의 허물을 탓하며 과시하겠소. 부인의 정숙한 인품과 아름다운 용모를 보니 오히려 나에게 과분하구려. 그 말에 신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운명이 기구하여 세상을 볼 수 없게 됐으나 군자의 아량으로 거두어 주시니 죽을 때까지 정성껏 섬기겠습니다. 고맙구려. 자, 이리 가까이 오시오. 부인도 내가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지 않겠소? 서해가 신부의 손을 잡아 자기 얼굴에 갖다 대주자 신부는 신랑의 얼굴을 조심스럽게 더듬으며 입가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안타까운 이별. 친정에서 안동시 일직면 망호리에 소호헌이라는 별채를 지어주어 그곳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했습니다. 부부 금슬이 좋아 사람들의 부러움을 샀습니다. 그런데 이 행복한 결혼 생활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서해는 원래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서해는 결혼한 지 4년째 되던 해인 23세의 나이에 세상을 뜨고 맙니다. 부인, 미안하오. 부인을 오래오래 지켜주고 싶었는데 우리 아기를 잘 키워주시오. 부인은 오래오래 장수하여 남편한테 받지 못한 사랑을 자손들에게서 받으시구려. 이씨 부인은 아들 이름을 성이라 지었습니다. 이씨 부인은 남편 3년상을 치르고 고향을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다들 모였느냐?
내 오늘 너희들에게 할 말이 있다. 이씨 부인은 그동안 부리고 있던 노비들을 불러 노비들이 보는 앞에서 노비 문서를 불태웠습니다. 노비들은 이씨 부인의 행동에 놀라 눈을 휘둥그렇게 떴습니다. 너희들은 이제 노비가 아니다. 앞으로는 자유롭게 가족을 위해 살거라. 그러면서 이씨 부인은 일일이 전담 문서를 나눠줬습니다. 노비들은 감동하여 이씨 부인에게 절을 했습니다. 3. 한양에서 새로운 시작. 이씨 부인은 몇 명의 노비만 거느리고 서울로 이사를 했습니다. 대궐이 있는 서울에서 살아야 아들 성을 훌륭한 인재로 키울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씨 부인은 지금의 아현동에 해당하는 약현이라는 마을에 땅을 구입해서 집을 짓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사당을 앉힐 자리에 고목이 한 그루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오래된 고목은 절대로 뵐 수 없다고 텃세를 부리는 바람에 공사를 진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씨 부인은 고목 주변의 땅에 엽전을 묻어놓고 고목에서 엽전이 나온다는 소문을 퍼뜨리도록 하였습니다. 고목에서 엽전이 나온다는 소문에 밤낮으로 사람들이 몰려와 호미로 땅을 파 엽전을 찾아갔습니다. 엽전이 떨어지면 또다시 엽전을 묻도록 했습니다. 마님, 고목이 쓰러졌습니다. 이씨 부인은 살며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씨 부인의 총명한 지혜가 엿보이는 일화입니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4. 이씨 부인의 교육열. 이씨 부인은 아들 서성의 호를 약봉이라 지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봉우리로 우뚝 솟으라는 의미죠. 이씨 부인은 약봉을 불러 이렇게 당부하였습니다. 지금까지는 너의 숙부님이 너의 공부를 맡았으나 앞으로는 좀 더 시야를 넓혀 좋은 스승들을 모시게 될 것이다. 귀봉 송익필 선생께서 너를 제자로 받아주시기로 하였다. 또한 당대의 문장가로 이름을 날리고 있는 율곡 선생께서도 너를 한번 보자 하시니 찾아뵙도록 하여라. 예, 어머니. 학문만 높아서도 안 되느니라. 사람은 무릇 예의범절이 발라야 한다. 사람들 앞에서 예의를 지키지 않으면 너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비난을 받게 될 것이다. 첫째는 압이 없으니 허물이 될 것이고, 둘째는 맹인 어미가 키워서 아나무인이라 할 것이니 늘 처신을 잘해야 한다. 약봉은 친가와 외가가 모두 단명하여 친척이라고는 숙부밖에 없었습니다. 숙부 서엄은 대과에 급제하여 성균관 사례를 지내면서 조카에게 체계적인 공부를 시켰습니다. 이씨 부인이 글을 볼 수 없는 처지라서 숙부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씨 부인은 아들 약봉이 스승이나 지인을 찾아갈 때마다 손수 빚은 약주와 약과 등을 챙겨 보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약봉이 찾아오면 모두 반가워하며 남달리 대했습니다. 5. 사업가 이씨 부인. 이씨 부인은 조상을 섬기고 손님들을 대접하기 위해 약주와 약과를 만들었던 것인데 아들의 뒷바라지를 하기 위해 장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장사를 시작하자 서울 장안에 잔치가 있을 때마다 이씨 부인에게 주문을 했습니다.
서울의 약주와 약관은 이씨 부인이 독점을 하다시피 했습니다. 이씨 부인이 빚은 술이 약산춘이라고 소문이 났습니다. 산에 봄이 온 듯 즐겁다는 뜻이었습니다. 어느 날 손님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앞이 안 보이는 사람이 자로 잰 듯이 약주 재료에 양을 맞추고 약과를 빚을 수 있는지 암만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구려. 이씨 부인은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같이 일하는 우리 식솔들도 내가 약주와 약과를 빚는 것을 보면서 마님, 혹시 보이시는 게 아닙니까? 하고 묻더군요. 저는 5살 때 홍역으로 열병을 앓고 난 후 시력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제가 무남동녀 외동딸이었기 때문에 부모님의 상심이 이만저만 아니었죠. 그래서 보이는 듯이 행동하려고 남들이 보지 않을 때 몰래 연습을 했습니다. 몇 보를 걸으면 안방이 나오고 부엌에는 살림이 어느 위치에 있고 음식을 만들 때는 양념을 어느 정도 넣어야 하는지를 머릿속에 담아두었어요. 자로 잰 듯 하다는 말이 맞습니다. 제 손가락이 바로 자 역할을 한답니다. 저는 소리로 양을 재고 손끝으로 크기를 잽니다. 그러니까 저는 손끝에 눈이 있는 셈이죠. 이씨 부인은 사업가였습니다. 맛과 친절, 그리고 없는 사람에게 아낌없이 베푸는 넉넉함으로 큰 돈을 벌었습니다. 처음에 집을 지을 때 집이 너무 크다고 비난했던 사람들 입에서 이씨 부인 집이 사람들로 꽉 차서 좁아 보인다고 말할 정도로 손님이 많았습니다. 이씨 부인은 돈을 벌어 집안을 일으키고 아들 교육비에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주위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데도 앞장섰습니다. 선을 베풀어야 덕을 쌓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씨 부인의 교육으로 약봉은 29세에 문과에 급제해서 관료의 길을 걷게 됩니다. 6. 며느리를 보다. 이씨 부인 아들 약봉 서성은 14세가 되었을 때 명문가 집안인 광주 목사 송령의 딸과 혼례를 치렀습니다. 아들보다 4살 위인 며느리는 5명의 자녀를 낳아 이씨 부인을 기쁘게 했습니다. 며느리 송 씨는 아이가 말을 할 때쯤 되면 아이에게 교육을 시켰습니다. 할머니께서 열병으로 앞을 볼 수 없게 됐지만 보통 사람보다 더 뛰어난 능력을 가진 훌륭한 분이라는 것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가르쳤습니다. 이씨 부인은 어렸을 때 동네에 나가면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라고 돌을 던지는 아이들이 생각났습니다. 돌이 얼굴을 강타해서 피멍이 든 적도 있었지만 그래도 마음은 편했습니다. 아이들은 몰라서 그러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어른들은 알면서도 이씨 부인을 보고 소금을 뿌렸습니다. 7. 약봉의 출세. 약봉이 벼슬길에 오르자 사람들은 모두 이씨 부인을 칭송했습니다. 앞을 못 보는 어머니가 아들을 훌륭하게 키웠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사실 이씨 부인도 그동안 아들의 과거 급제가 늦어져 내심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관복을 입고 뚜벅뚜벅 걸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씨 부인은 아들의 모습이 보고 싶었습니다. 약봉이 어머니께 큰 절을 올렸습니다. 이씨 부인이 다가가 아들의 관복을 어루만져 보았습니다. 장하구나 내 아들. 이제부터는 가족보다 백성들을 더 먼저 생각해야 한다.
사사로운 가족의 정에 이끌려 큰일을 그르쳐서는 안 된다. 너는 이제부터 내 자식이 아니라 백성들의 자식이다. 또한 재물에 욕심을 두지 말거라. 벼슬을 이용해 재물을 모을까봐 이 애미가 약주를 만들어 팔았던 것이니라. 그리고 정의를 보고 물러서지 말거라. 내 아버지는 항상 정도를 걸으셨던 분이니라. 아들이 벼슬길에 오른 후 이씨 부인은 마음 졸이는 일이 더 많았습니다. 약봉이 관직에 오른 때가 조선 선조 임금 때였는데 병조 좌랑을 지낼 때 임진왜란이 일어났습니다. 마님, 서방님이 함경북도에서 외적에 잡혀 포로가 됐다고 합니다. 임금님은 안전한 게냐? 예, 임금님은 궁궐로 돌아오셨다고 합니다. 나라가 온전하고 임금께서 강건하시니 신하들을 지켜주시지 않겠느냐. 좀 더 기다려보자꾸나. 이씨 부인은 위기 상황에 부딪혔을 때 언제나 의연하게 대처했습니다. 하지만 이씨 부인도 사람인지라 아들의 안위가 걱정됐습니다. 밤마다 정화수를 떠놓고 아들이 무사히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정성껏 기도를 했습니다. 약봉은 포로로 잡혀 있으면서 어머니 생각만 했습니다. 오로지 자기 하나만 잘 되기를 바라면서 사신 분인데 허망하게 목숨을 잃는다면 어머니의 모진 인생이 더욱 한스러울 것 같아 용기를 내서 탈출을 하여 어머니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약봉은 선조의 신임을 사서 5도 관찰사와 3조 판서 등 요직을 두루 거치며 출세를 하고 있었습니다. 선조가 세상을 떠나면서 7명의 신하에게 유언을 남겼는데 그 7명의 신하 가운데 약봉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8. 아들의 유배 생활. 광해군이 등극을 하면서 일기 시작한 피해 숙청을 약봉도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선조의 총애를 받은 것이 화근이 되어 귀양을 가게 됩니다. 어머니, 이 못난 아들을 용서하십시오. 그것이 어찌 네 탓이냐. 유배 생활이 몇 년이 될지 알 수 없으나 식구들은 걱정하지 말거라. 애미는 네가 돌아올 때까지 죽지 않을 것이다. 마음 약하게 먹지 말고 유배지에서 학문에 힘쓰거라. 시간을 가장 유용하게 보내는 방법은 학문밖에 없다. 용기를 잃지 말거라. 또한 희망을 놓아서도 안 된다. 이 애미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되느니라. 알겠느냐? 이씨 부인은 아들이 없는 가정을 지키기 위해 노구의 몸을 이끌고 약주와 약과를 빚어 팔았습니다. 예전처럼 독점을 하지는 못했지만 이씨 부인의 손맛에 익숙해진 단골들은 이씨 부인만 찾았습니다. 이씨 부인은 아들 약봉에게 했던 것처럼 손자 5명의 교육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씨 부인은 손자들에게 착한 일을 하는데 게으르지 말라는 가훈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유배지에서 살며 약봉은 손에서 책을 놓지 않았습니다. 글도 열심히 써서 약봉집이란 책을 썼습니다. 인조 반정으로 광해군이 폐위되고 인조가 왕위에 오르자 약봉도 11년 동안의 유배 생활을 마치고 형조 판서에 복직을 하고 이어 병조 판서가 됐습니다. 약봉은 정승 바로 아래인 판중추부사까지 벼슬을 하게 됩니다. 약봉은 훌륭한 어머니 가르침으로
깨끗한 정치인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9. 가문의 영광. 손주 5명이 장가를 가서 아이를 낳아 증손자가 20명이 넘었고 모두 높은 관직에 올라 나란 일을 하며 백성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증손녀가 임금의 부인이 되어 왕가와 사돈을 맺었으니 우리 가문은 명문가의 반열에 올랐구나. 이 시부인은 77세까지 장수하면서 아들과 손자와 증손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마치 잠을 자듯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씨 부인의 죽음에 약현 마을 사람들은 물론이고 이씨 부인의 약주와 약과를 먹었던 장안의 모든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 있는 노인이야. 자손들이 좀 잘 됐어. 자손들이 그렇게 효자였다는군. 정말 다복한 분이야. 아이고, 솜씨가 아깝네. 이제 그 맛있는 약주와 약과를 먹을 수 없게 됐군. 남자들도 못할 일을 여자, 그것도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해냈어. 정경부인감인데. 이씨 부인에 대한 이야기는 오래도록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며 그녀의 훌륭한 면모를 칭송했습니다. 10. 정경 부인이 되다. 이씨 부인은 세상을 떠났지만 이씨 부인 자손들은 조선 후기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인물로 활약했습니다. 6대에 걸쳐 3명의 정승과 3명의 대제학을 배출했습니다. 대제학 1명만 배출해도 명문가 반열에 올랐는데 3대 정승과 3대 제학이 서씨 가문에서 탄생했으니 10대 국반으로 추앙받았습니다. 약봉의 5대조가 그 유명한 서거정입니다. 서거정은 세종 때 대제학을 지냈으며 경국대전, 동국여지 승람을 지은 문인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조선시대 과거제도가 폐지되기까지 문과에 급제한 후손이 123명이나 됩니다. 가문을 일으킨 분이 이씨 부인이기에 이씨 부인은 그 공으로 정경 부인이 됐습니다. 약봉이 태어난 곳이고 이씨 부인과 남편 서해가 신혼 생활을 하던 소호헌은 국가보물 제475호로 지정이 됐습니다. 경기도 포천에 있는 약봉의 묘는 경기도 기념물 제35호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위쪽에 이씨 부인과 남편 서해의 묘가 합장돼 있어서 이씨 부인의 숨결이 지금도 느껴지는 듯 합니다. 시각장애인 이씨 부인이 정경 부인이 된 것은 주목해 볼 일입니다. 정경 부인은 조선시대 정일품이나 종일품 문무관의 부인에게 주던 최고의 지위로 공주나 옹주 그리고 왕비의 어머니인 부부인과 동격의 대우를 받게 됩니다. 이씨 부인은 남편 덕에 정경 부인이 된 것이 아니라 자손 덕에 정경 부인이 된 특별한 경우입니다. 이씨 부인이 훌륭하기 때문에 정경 부인으로 추대를 한 것입니다. 이씨 부인은 현명한 어머니로 추앙을 받았습니다. 이씨 부인이 고성 이씨라는 것만 알려졌지 이름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정확한 탄생 연도도 모릅니다. 하지만 맹인 이씨 부인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물론 세계에 알려야 할 위대한 인물입니다. 그 옛날 시각장애를 극복하고 사업가로 성공했을 뿐 아니라 멸문의 가문을 일으켜 조선을 대표하는 인재들을 배출한 위대한 교육가였기 때문입니다. 소호헌.
안동시 일직면 소호리에 있는 약봉이 태어난 생가이자 이시부인과 서해가 신혼생활을 하던 곳입니다. 현재 국가보물 제475호로 지정됐습니다. 약봉 서성의 묘. 임금의 명으로 시호를 받은 특별한 신분만이 장식할 수 있는 곡담으로 둘러싸인 묘소 앞에 문인석과 망주석이 좌우 대칭으로 서 있습니다. 이 묘는 경기도 기념물 제35호로 지정돼 있습니다. 늘 궁금했습니다. 옛날, 아주 옛날에도 장애인이 있었을까? 만약 있었다면 어떻게 살았을까? TV 사극 드라마를 즐겨봤는데 아무리 봐도 장애인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도 옛날에는 장애인이 없었다는 듯이 생각했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는데 내가 맡고 있는 KBS 라디오 프로그램 내일은 푸른 하늘과 전화 인터뷰를 해주셨던 대구대학교 특수교육학과 이만수 교수님께서 맹인 이씨 부인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맹인 이씨 부인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어 대구대학교 내에 있는 대구 점자 도서관에 가서 자료를 뒤지기도 하고 인터넷으로 아들 서성이나 약주 등 이씨 부인의 흔적을 찾아 자료를 모았습니다. 내가 이토록 이씨 부인을 되살려내려고 했던 것은 지금부터 500여 년 전 인물이지만 시각장애 속에서 너무나 커다란 업적을 쌓았는데 과학 문명이 발달한 요즘 장애인에게 편견을 갖고 차별하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를 세상에 알릴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되기 때문입니다. 어린이들이 맹인 이씨 부인을 이해하고 훌륭하다고 생각하면서 오래오래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